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힘들어 하실 거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 하실 거고, 더더욱이나 코인도 많이 안 올라가고,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테이퍼링의 공포가 극심하게 치닫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드실 텐데, 반전 드라마가 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어떤 근거 자료를 제가 오늘 제시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지진부터 해서 뭐 전반적인 거 다 해서 이제 총망라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뭐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미디어를 간밤에 나왔던 거를 한 2시간 정도는 뭐 대부분의 CEO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그리고 그게 습관화되면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코인 투자 하시는데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사업장을 굴리는데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영상은 보시면 돼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뭐 이런저런 해외 외신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뭐 새벽부터 이제 계속 보듯이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코로나가 언제 풀릴 거냐, 이것도 이제 우리의 초대 아마 희대의 아마 관심사일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8월 달로 넘어가면 제가 코로나가 다시 올 거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 얘기를 했었냐면, 구글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8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22년도에, 자, 2022년도에 여기 그 재택근무죠. 재택근무를 그때까지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상황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 의장이 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이제 저녁에 퍼진 지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리테일 스토어, 그러니까 소매점들이 매출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경제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스탠스나 제스처는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이동을 제한한다, 매출 감소 지표는 분명히 향후에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명분을 달아서 돈을 풀기 또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구글이 예측한 거는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재택근무를 다시 되돌릴 거다, 다시 없앨 거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현재 상황이. 그래서 어쨌건 1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연이어서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저께 간밤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PPI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원래 이전에는 0.6이었고 예측치가 0.5였는데 발표가 0.8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만 보면은 상당히 암울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강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가상자산 시장은 이 지표대로라면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찔끔찔끔. 그러니까 제가 조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희롱 당할 필요가 절대 없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제가 짧게 그냥 예측을 한번 해보면, 테이퍼링 강하고 짧게라는 아마 이 미디어가 전체적으로 아마 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년 3월에 이거를 맞출 거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아마 말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약하고 길게라고. 테이퍼링을 약하고 길게 할 거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 시기가 빠를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늦출 거란 얘기고, 금리 인상에 관해서는 내년에 2022년에만 3번 한다는 얘기를 아마 한 번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만약에 이렇게 발언을 한다면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해서 온통 다 엄청난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뭐 제 얘기가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가 G캐시에 관해서 이제 립을 하더라고요. 여기 뭐 비트코인이 탭루트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개인정보 보호하고 향상된다, 뭐 요런 게 이제 뭐 G캐시의 익명성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 G캐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반등장이 돌아온다면, 다시 회복해서 반등장이 돌아온다면 웹 3.0과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익명성 메타가 아직까지 안 왔어요. 뭐 그레이스케일 뭐 자산운용사의 베리즐보트가
직접적으로 2021년은 익명성의 한 해라고 얘기를 했지만 늦춰졌을 뿐이지 방향성은 틀림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이 지켓시의 익명성 기술을 사용 안 하는 코인들이 없어요. 요즘에 보면은 여기 보면 테조스도 마찬가지로 익명성 기술을 사용했다. 지켓시의 익명성 기술을 사용했었다라고 누가 밑에다 댓글에 달더라고요. 그리고 무로라고 하는 차티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15일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하방세기형 패턴이거든요. 하방세기형 패턴이 나온다는 얘기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선을 긋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선을 걷긴 했지만 어쨌건 하방세기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보니까 상승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올랐다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FOMC 전후에서 분명히 반등이 있을 거고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걸 가장 많이 두려워하냐 팬데믹이나 아니면은 중국 경제 연착륙 요런 거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테이퍼링 정책의 어떤 그 실수. 지금 사실도 이제 연준에 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인플레이션 괜찮다 괜찮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뒤통수 치면서 테이퍼링을 짧게 할 거고 금리 인상을 극단적으로 할 거야. 3번 할 거야. 라고 시장에 공포심을 엄청 줬었죠. 다 저는 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 자, 이것도 일시적으로는 오일 가격이 오일 수요가 당연히 떨어지니까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으로 시다르면 오일 어떤 수급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잠정적으로 약간 단기적으로 하향하겠지만 분명한 건 내년에 거침없는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어쨌든 기관 투자가들은 요거를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만약에 불신이나 어떤 이 불안감이 그 FOMC 회의 후루에서 그런 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은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새벽에 이제 이걸 남겼거든요. 코인데스크에 이 크립토 자산에 관해서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암호화 자산을 설명하는 분류하기 위해 공통 언어, 그래서 인덱스 섹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커런시 부분 53%가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 부분이 37%. 그래서 대부분이 요거를 차지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인데스크는 DCG 그룹의 자회사죠. 근데 XRP 여기 7번째 있죠. 근데 이거를 커런시라고 명했어요. 커런시라고 여기 명했어요. 일단 자, 이거는 그냥 보시고 BNB 같은 경우는 커런시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로 칭했네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세요. 그리고 마틱은 제가 많이 눈여겨보는 코인인데 이 코인도 회복세가 있으면 아마도 심상치 않은 강한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 시에 그냥 계속 매집해둬서 나쁘지 않은 코인이지 않을까. 근데 스텔라 루멘은 여기 보시면은 되게 생뚱맞은 게 뭐냐면 XRP는 커런시라고 칭했는데 스텔라 루멘은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이라고 또 칭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만약에 김치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되게 많은 코인들이 많아요. 메디블록도 있고 메디블록은 제가 보기에는 김치코인 중에는 검증이 이미 끝난 코인 같고 클레이 코인, 클레이 코인을 저는 나쁘지 않게 봐요. 이게 대표적인 어떤 김치 코인 중에는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코인일 수도 있는 거죠. 클레이 같은 경우는.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켓시는 커런시라고 칭했더라고요. 코인데스크에서는. 이거는 베리 실버트와 DCG에서 알아서 작업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규정을 내렸겠죠. 그리고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지캐시와 호라이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건 익명성 주자의 대표 주자는 지캐시가 맞는 거고 그걸 응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화 한 거는 호라이젠이 맞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이제 두 가지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인덱스를 어쨌든 만들었어요. 인덱스를 가상자산 거래소가 인덱스를 만든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업비트에 보면 UBCI 인덱스 여기 인증 서비스 관련 광고 산업
IoT, 비트코인 그룹, UBMI 여러 가지 인덱스가 있어요. 시장 인덱스, 테마 인덱스, 전략 인덱스. 뭐 코인데스크에서는 뭐 단촐하게 나눴지만 여기서는 되게 복잡다단하게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인덱스를 만든 거는 히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이걸 나중에 간접 투자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 같이 어느 순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은 변할 거예요. 지금은 급등락이 반복을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사라지고 종합적으로 그냥 지속적인 아주 오랫동안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이더리움 그룹 뭐 간편결제 플랫폼 오라클 관련해서 뭐 체인링크라든가 디파이 관련해서 대체 불가능 토큰 뭐 NFT 모멘텀 탑5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덱스가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 같이 분명히 될 거고 그리고 지진이 났어요. 뭐 지진 난다 제가 뭐 공포심을 조장 뭐 이게 뭐 맞췄다 안 맞췄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세대에서는 아마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미국 서부 쪽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산, 포항 요쪽 있죠. 요 동쪽 그 근방에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뭐 쓰나미나 이런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거를 좀 염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부산이나 뭐 요쪽 그 근방 같은 경우. 근데 어쨌건 구글에 이게 나온 거 보니까 진도 6.0의 규모 지진 나왔다고 나왔는데 한국에는 진도 4.6으로 표기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별거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어쨌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의 고리가 향후에 이제 진동을 하고 그것을 미리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상자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NFT 시장 그리고 메타버스 구현한 가상세계로 옮겨가는 작업을 서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 이러다가 뭐 급등을 하고 3년간의 하락장이 올 거야가 아니라 그냥 주식시장 같이 변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있었던 파이가 이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기술 테마주,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선도적인 자리에 있는 그런 주식들 말고 나머지 3차 산업혁명하고 묶여있는 거 있죠. 전통산업. 그 파이가 줄어들면 그 공백을 가상자산 시장이 메꿔야 돼요. 메타버스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 뭐 지진 났는데 호텔방이 흔들렸다, 건물 무너지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가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전 해석을 하고 코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뭐 사람마다 생각과 견해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관점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P에 관해 XRP 투자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가져와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히스토리 라인을 봐야 돼요. 근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제 뭐 커리어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주체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두 개의 회사가 있어요. 지금 뭐 리플 랩스의 대표가 되기 전에. 근데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야후예요. 야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석 부사장을 역임을 했어요. 여기는 소프트뱅크하고 깊게 아주 깊숙하게 관련돼 있는데요. 이러면은 SBI가 XRP에 관해서 집중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소뱅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근데 SBI는 소뱅에서 자본을 갖고 만든 회사예요. SBI 같은 경우는. 자, 거기서 일단 소뱅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일단.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넘어간 데가 야후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실버 레이크 파트너스로 넘어갔어요. 실버 레이크 파트너스는 또 어디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고위직 인사로 있었어요. 수석 고문으로 있었어요. 실버 레이크. 자, 기술 기반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둔 미국의 글로벌 사모펀드 회사이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든 글로벌 주식시장이든 전체적인 거를 다 움직이는 데가 사실은 실버 레이크예요. 여기하고 버트 파이낸셜하고 또 연계가 돼 있어요. CBOE, CME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중요성을 항상 말씀드렸는데 실버 레이크의 주체적으로 이분이 거의 주도적인 입장의 경영자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한 발 물러나 있긴 하지만 아드님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글렌 허친스가 여기 이제 관련돼 있는데 이분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 베리 실버트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뭐 대표, DCG의 대표, 코인데스크의 대표, 파운더리의 대표. 자 글렌 허친스는 중요한 핵심 이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자 왜 그럴까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 DCG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서 XRP가 소송에 당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에서 빠졌다. 그게 그냥 이면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고 되게 힘드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글렌 허친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미 인맥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관련이 있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전 세계 이제 뭐 CBDC망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네트워크 관계를 계속 맺는데 비하인드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누구냐는 거죠. 과연 누구냐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예전에 이제 지금 뭐 여기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아니죠. 제이 클레이튼이란 이분이 비트퓨리인가? 지금 현재 아마 거기 대표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여기 허친슨 이분하고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게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데 리플 인베스터 글렌 허친스라고 여기 정확히 명명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대담을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번외적인 어떤 그 투자를 리플에 지금 하고 있는데 리플에 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요. 아주 짧게 나와요. 국경 간 그러니까 송금 결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송금 결제 회사다라고 딱 나와요. 자,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전 나스닥 회장, 한국에도 이제 이런 미디어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글렌 허친스, 리플, 이더리움 끝까지 생존할 것 예측했다. 나머지 코인들도 살아남죠. 뭐 비트코인도 살아남고 다 살아남아요. 중요한 거는 진짜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먼 훗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게 10년 후가 아니라 그 이후까지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장을 아마 명심하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투자에 있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거래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라고 충고를 했다. 가격이 높아도 문제가 되고 사람들은 들고 있지 못하고 가격이 폭락해도 손절해서 들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로 진짜 큰 수익을 그렇게 누구나가 다 가져가진 못한다는 거죠. 루나코인 보세요. 몇백 원짜리가 거의 10만 원 가까이 올라갔었죠. 거기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지켓씨가 뭐 예를 들어서 6만 달러까지 갈 거야. 2025년까지 버틸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수없는 가격의 폭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거를 계속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성격이 민감한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못 견뎌요.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곰 같은 사람, 약간 좀 이런 현상에 관해서 둔감한 사람들이 장투에서 큰 수익을 걷기에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민감하던가. 이도저도 아니면 오히려 더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솔루션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투자자의 관점에선 가장 중요하다. 실사용될 수 있나?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정보와 가치인데 우린 정보를 세계 어느 곳으로나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고, 이제 그 다음은 가치 차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치. 이 가치가 과연 뭘까요? 가격을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XRP 가격이 왜 안 올라갈까?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특정 코인이 왜 안 올라갈까? 뒤에서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인프라를 깔고 있다니까요. 특히나 그런 코인들 있죠. 뉴스 아무것도 안 나온 코인들. 그런 코인들은 뒷구녕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코인 망했다라고 하는 코인들 있죠. 근데 거대 자산 운용사의 포트에 있는 코인들 있죠. 그런 코인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이 추종한다. 비트코인. 자, 전 세계로 퍼지지 못한다. 사람들이 사서 모으죠. 개인 지갑으로 보내죠. 똑같아. XRP는 전 세계 국경 간 송금 결제에 쓰여지기 위해서 탄생된 코인이에요. 근데 가격이 지금 올라가면 사람들이 모아서 개인 지갑에 이게 다 묶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리플 랩스사 뭐 아니면은 뭐 스텔라 루멘 하고 관련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계속 코인을 계속 팔아대는 거예요. 계속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누가 주체적인 투자자인지 그게 이제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그래요. 지금 뭐 현재 상황을 보이면서 지금 뭐 야 3년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뭐 이거 끝났네 뭐 베리 실버트 뭐 사기꾼이네 찰리 브라운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런 그런 사람들도 개 중엔 있어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근데 제가 이제 단적인 거 한마디만 그냥 말씀드려요. 75만 원일 때 비트코인이 75만 원일 때 제가 제 친구한테 추천을 한 적이 있었어요. 500만 원어치만 한번 사봐라 재미 삼아서 500만 원 뭐 없어 갑자기 없다고 그래서 뭐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어딘가 뭐 그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사 먹었다 셈치고 75만 원일 때 다단계 취급 받았었어요. 예. 저도 다단계 업자 취급 받았었어요. 그것도 친구한테. 예. 근데 어쨌건 그랬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많이 틀려졌죠.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 모으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 선물 ETF를 넘어서 현물 ETF 얘기가 잠깐 시장에 들어갔는데 현물 ETF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늦어야 2분기 안에 2022년 2분기 안에 빠르면 1분기 안에 나올 텐데 어쨌건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있죠. 예, 이것도 다 제가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ETF가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ETF 얘기가 나와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ETF 얘기가 나오기 전에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마 ETF 얘기가 여기 알트코인도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비트코인 다음 이더리움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 두 개가 선도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추종해서 아마 따라 올라갈 거예요. 22 예측은 내년 이후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미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2% 이내로 갈 거야.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하지 않을 거야. 양적 완화할 거야. 계속해서 발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2% 이상 넘어간 지 오래됐어요. 유럽 같은 경우도. 근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뭐 제롬 펄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경제는 다시 폐쇄돼서 실업자는 늘어나고 지금 자영업자는 안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다시 명분거리를 삼아서 양적 완화를 할 핑곗거리를 찾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내년에 아마 거침없는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죠. 2023년에 뭐 여기 1.5%로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까지 또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올라갈 거라고 ECB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돈과 가치는 하락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잠재적 어떤 잠자는 거인인 슬리핑 자이언트 같은 어떤 코인 시장에서 머물러 있고 더 많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3년간의 하락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개 중에는 있을 텐데 3년간의 하락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3년간의 상승장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지난 3년 동안 상승다운 상승을 못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하고 몇몇 개 알트코인 빼고는 거의 못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투자들보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